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대에 나는 뭘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폰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40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4060 세대를 20대 못지않은 불안의 세대라고도 한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들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노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마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을 접해도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SNS는 사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데 보이잖아요. 비교해서 오는 불안한 감정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다스리고 새로운 AI 시대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책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17년에 출판된 습의 시대라는 숨은 보석 같은 책인데요. 일단 제목에서 내공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목이 주는 기운도 중요해. 저는 2017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집어들게 됐어요. 생각이 많을 땐 서점에 가면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대학 때 KBS 정세진 아나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서점에 가면 그때그때 서성거리는 코너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AI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책이 책장에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6년 전에 출판됐지만 지금 읽어보니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습은 학과 습으로 이루어진 단어 학습의 그 습이에요. 저자는 이현준, 황태섭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서로를 영혼의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중마고로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생일까지 똑같습니다. 생일이 똑같은 두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책까지 공동 집필하다니 정말 부럽기도 하고 꽤나 깊은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준님은 어릴 때부터 사업가의 꿈을 키워 현재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황태섭님은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삼성 SDI와 애플 본사를 거쳐서 현재 구글 본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직업적으로는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스베 시대는 이 두 분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밤새 나눴던 고민과 토론, 공부와 경험을 정리해서 낸 책인데요. 인류의 진화, 뇌과학, 돈에 관한 이야기, AI 기술, 궁극의 학습법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AI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봐도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예언을 보는 듯한 재미가 있었어요.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로 시작한 인류가 호모 크레디시스, 호모 에이아이시스로 계속 진화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 준비는 이제 학보다는 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호모 크레디시스와 호모 에이아이시스는 저자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남은 인류는 돈을 발명하고 자본주의를 만들어 발전시키면서 신용이 곧 도구이자 무기가 된 호모 크레디시스로 진화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호모 크레디시스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호모 에이아이시스는 짐작이 가셨을 테지만 인공지능을 도구로 살아가는 인류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호모 에이아이시스로 살아갈 것이고 이제 태어나는 인류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그 자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신조어는 진짜 신박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호모 사피엔스, 두 번째가 호모 크레디시스,
세 번째가 호모 에이아이시스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표현한 중제목을 정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 올 때 그것도 혁명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인류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시대가 변한 그 시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학예 시대가 가고 왜 스베 시대가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단순히 자기 개발서라기보다 철학적인 물음도 이어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호모 에이아이시스 이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호모 에이아이시스 부분의 목차를 보면 총 18가지의 소제목이 있는데 특이점이 온다는 파트에서 유명한 미래학자이자 구글의 기술 이사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의 미래 예측들을 소개했는데요. 1999년에는 21세기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2009년에는 문고판 크기의 디스플레이로 책, 잡지, 신문 등을 읽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 무렵에 킨들이나 아이패드 등이 탄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분은 2029년에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예견했고 2045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챗 GPT가 떠오릅니다. 그죠? 챗 GPT는 2023년에 공개됐으니까 무려 6년이나 빠른 셈이네요. 챗 GPT 말고도 2023년에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가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게 있는데 너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물론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 왜 안 왔냐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측했듯이 영어 허회 수준이라면 앞으로 6년 정도 걸릴까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순 없지만 10년 후의 미래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혁명 부분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를 도구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생각과 신념을 도구로 살아간다. 앞으로 10년을 잘 예측해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생각과 신념이 생긴다. 라고 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의 융합과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10억 배나 좋아진 반도체 기술은 모바일과 만나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최근 기술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둘러싼 물건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센서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되었다면 AI 기술을 접목한 물건들은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책에서는 사물 인터넷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쌓기 시작했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들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급격하게 바꿀 전망이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날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미 6년 전의 저자들은 이러한 예측을 했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니까 이제 4년이 남았네요. 아직 우리는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는 건 맞죠. AI는 분명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4년 후에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 책에서 호모 에이아이시스 부분에 언급된 내용인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후 사회에 널리 보급되기까지 걸리는 과정을 경제학에서는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이 디퓨전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 인구의 50%에 보급되기까지 80년 이상이 걸렸다면 텔레비전은 30년 정도가 걸렸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1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그보다 더 빨리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이폰 이후의 발전보다도 AI는 훨씬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죽음조차 초월하며 세상의 흐름을 빅데이터라는 마법의 구슬로 들여다볼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갖춘 새로운 인류 호모 AI시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다양한 빅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진다. 현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빅데이터 중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정형 데이터는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 90% 이상은 사람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사진, 음성,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해석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 달리 3나 코파일럿, 챗GPT,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브루 타입캐스트 등 엄청난 AI 시장을 만들면서 실현되었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만들어진 정보혁명 시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3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MS였습니다. 바로 MS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MS의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챗 GPT를 내세운 오픈 A사의 최대 주주 역시 MS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과연 MS일까요? 현재까지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워낙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앞으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창의성조차도 인공지능에게 상당 부분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당분간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 하고 인공지능을 보조로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면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스베 시대에는 현재 실현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나니 반갑고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스페 시대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현했어요. 최근 자폐증, 주의결함장애, ADHD라고 하죠. 충동조절장애, 아스퍼거 같은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전후로 급속하게 보급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성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조차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달리 호모 사피엔스의 사고 능력은 점점 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에 무력하게 종속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사고 능력이 퇴화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는 학의 종말, 스벨 시대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습이라는 단어는 논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배우고 끊임없이 익히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에서 따온 말로 공자가 활동했던 2500년 전에는 책이 매우 희귀한 자료였기 때문에 공자나 맹자 같은 성각자들이 말로 하는 강의를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이 학이라면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이 습이고 그것이야말로 배움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2500년 전부터 배울 학과 익힐 습을 구분하고 조합해서 사용했는데요. 서양에서는 20세기가 되어서야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가 지식을 명시적 지식과 내재화된 지식으로 나눴습니다. 명시적 지식은 글이나 그림, 말 등의 형태로 표시되는 지식이고 내재화된 지식은 자신의 몸에 익히는 지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하기 힘든 지식으로 구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수영하는 법을 책에 설명한 것은 명시적 지식이고 실제로 물에서
수용하면서 그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내재화된 지식입니다. 결국 학습이라 함은 명시적 지식과 내재화된 지식을 모두 뜻하는데요. 공자가 말한 학이 시습지는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익혀서 내 몸 안에 저장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인지과학 전문가들은 명시적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전체 지식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학이라는 과정은 인간이 소유한 지식 중에 설명할 수 있는 일부만을 다루며 경험과 숙련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지식 영역인 습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책에서는 학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의 과정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는 인지부하라는 것이 생긴다.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 엄청 애쓰는 과정인 인지부하로 인해 사람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를 나타내며 그 한계가 넘어가면 말썽을 일으킨다.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중요한 내용을 미처 기억에 담지 못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지식이 옳고 의미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명시적 지식을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식의 반감기를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당 분야의 지식은 반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반은 오류로 밝혀지거나 낡은 내용이라서 더는 유효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학의 반감기는 10년, 비뇨기과는 7년, 성형시술은 9년, 경제학 및 수학은 9년, 심리학이나 역사학은 7년 정도라고 하네요. 하긴 정보나 지식은 계속 수정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요. 차고 넘치는 정보에서 지식의 반감기라는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옥석을 골라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에게 비결이 뭐냐고 하면 하나같이 훈련을 반복했다고 말하는데요. 반복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뇌는 일정 자극이 반복되어 습관화가 되면 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데 가뜩이나 저장해야 할 정보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전두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류는 습관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진화시켰다고 하네요. 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저절로 무언가를 해내는 매우 효율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습관들로 저절로 운영되고 있기도 해요. 내재적 지식이 바로 이 습관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이 습으로 바뀌려면 수많은 반복과 연습 그리고 실제적 체험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반복과 시간을 통해 이것이 완성될까요? 탁월함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한 앤더스 에릭슨 박사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무조건 많은 시간을 연습했다고 탁월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 역시 운동을 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더 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운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며칠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습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집중과 피드백 그리고 수정하기로 요약되는 의식적인 연습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악기 연주, 발레, 피겨스케이팅, 기계체조 같은 운동 등 일주일에 한두 번 교습을 받고 교사가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내줍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 훈련 방식은 이 원칙을 따른다고 하네요. 앤더슨 박사는 개인이 실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올바른 연습
방법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습에서 중요한 점인데요. 습은 창의성이나 직관과도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인지과학자 유재명 박사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것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만 마침내 창의성이나 직관도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창의성은 수많은 지식들을 내재화하는 습의 과정으로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만 한 것이 아닐까. 사실 학에 대한 경쟁이 교육의 중심인 점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에는 잘못된 학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은데요. 숏폼 같은 짧은 영상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아주 좋은 내용의 영상들이 많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채널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 라는 식의 강렬한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물론 삶에서 엄청난 습을 통해 성공한 분들이 한 그 습의 경험들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모두 다르잖아요. 저마다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고 성향은 그 사람의 행복과 만족도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받아들여서 실제로 익히는 습을 해보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AI 시대에 학보다는 정말 습이 중요한 게 인공지능한테 내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말 뇌가 쪼그라들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았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고 정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빌 시대에서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가 적은 분야를 주목하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므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에는 AI가 빠르게 적용될 것이므로 인간의 가치적 판단이 더욱 필요한 철학이나 윤리, 인간의 의식 영역이 강한 분야를 주목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생성하라.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에 있던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데이터를 쌓고 있다면 AI 시대에 올라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이라면 비즈니스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다 적극적인 AI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자가학습을 통해 직업적 유연성을 가져라. 책에서는 앞으로 6개 이상의 직업을 바꾸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요. 더 이상 직업이 중요한 시대가 펼쳐지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 원리이다. 이제는 의사도 AI를 공부해야 하고 기업가도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디자이너도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고 엔지니어가 인문학을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자가학습을 통해 다양성을 갖춘 전문성과 유연성이야말로 핵심 역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명상과 몰입을 통해 뇌를 강화하라. 명상과 몰입은 삶에서 건강과 행복에 크게 기여하는데요. 역시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인간은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의 영역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인간 고유의 창의성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며 명상과 몰입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챗 GPT가 생각나네요. 흥미롭습니다. 다섯 번째로 철학적 접근과 윤리적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이 탄 자동차와
한 명이 탄 자동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할까? 4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일까? 좀 어렵죠. 인공지능과의 윤리적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점점 지혜로운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외국어를 학습하라. AI가 이제 실시간 통역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에게는 제스처, 맥락, 문화, 감정, 공감, 능력, 비언어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통한 언어에 의존을 한다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자로서 희소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은 뇌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점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슈퍼에이저의 싱싱한 뇌를 갖고 싶다면 외국어 학습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업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를 준비하라. 책에서는 AI로 인한 부가가치가 복지로 이어진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자아를 실현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얘기합니다. 리얼에이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네요. 오늘은 2017년에 출판된 스빌 시대를 다시 읽고 AI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하고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것들 다 좋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저는 제가 몸소 실천하고 실행해보니 많은 문제들과 고민이 해결되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AI 시대일수록 학보다 습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빌 시대가 2017년에 출간되었지만 생성형 AI가 활발해진 이 시기에 두 분은 또 책이 나온 이후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로 밤을 새셨을까,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서 재출판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